국민의힘 전체의 어떤 판을 흔드는 그런 영향력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다 하는데 친박 또 친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친박계가 당을 접수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클 수도 있다. 나를 탄핵했던 사람들, 그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원한 같은 것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지난주에 사실은 큰 사건 하나가 있었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그리고 대구로의 입성. 어떻게 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 사저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자기가 못다한 것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자기가 직접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거를 역할을 할 거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일반 국민에게 주는 인상이 상당히 강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대구 주변의 이 소위 사람들에게는 그게 특별하게 마음이 와 닿는 소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행보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본인이 직접 정치적인 행보는 안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그리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그 메시지 안에 정치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보세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어느 정도는 가미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는.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다. 가끔가다 메시지를 툭툭 던지는 것, 그런 것만으로도 상당히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나는 겁니까? 그렇게 봐요. 내가 직접적으로 정치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치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어떻게 해서든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다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떠한 발언을 갖다가 지자체 선거 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영향이 크게 미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예전에 그 대전 선거 면도칼 테러 당한 후에 대전은요 한마디로 대전 선거가 뒤집어진 적이 있잖아요. 선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보이지 않은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네.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봐요. 5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곁을 지켰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출마를 할 거냐.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국민의힘에서 경선에 참여를 해가지고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나오느냐는 이제 앞으로 이 공천 과정에서 지켜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만약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 그러면 홍준표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권영진 시장 거기에 유영하 변호사까지 엄청나게 되는데요. 복잡해지는데요. 그래도 뭐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거는 두고 봐야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지금 대구시장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 국민의힘 전체의 어떤 판을 흔드는 그런 영향력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라고 보지 않지만 이번에 만약에 이 지자체 선거에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쳤다고 그러면은 이제 2년 후에 총선에 아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선은 물론이고 총선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그 영향력으로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대구를 위시한 경상북도의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예전에 친박 또 친이 굉장히 계파가 복잡했잖아요. 지금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 계파가 좀 사라졌다고 하는데 연해졌다고 하는데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개파가 살아나든지 뭐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당을 소위 지배하든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는 지금 별로 국민의힘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여기 국회에 그걸 구성하고 있는 이 의원들의 숫자를 놓고 봤을 적에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뺄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국회의원들의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 친박계가 당을 접수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클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른바 친이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견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횡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마치 바람처럼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건 희망사항이고. 근데 지금 인수위는 친이계 의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친이계라고 이렇게 많이 몇 사람 되질 않아요, 이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과거의 악연을 털어내야 하는,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해야 하는, 이것도 큰 숙제겠네요. 글쎄요, 나는 그렇게 해서 감정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는 그게 가능할지를 모르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마음속에 아직 억울함이랄까요? 이런 좀 뭐 한 같은 게 쌓여 있다고 느끼세요? 내가 보기엔 당연히 뭐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까지 받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그러면은 나를 탄핵했던 사람들, 그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원한 같은 것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 숫자가 121명밖에 안 됐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당시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숫자가 38석입니다. 예. 그러면 전부 합해서 59석이에요. 아하. 59석을 가지고 탄핵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탄핵을 갖다 안은 제출할 수 있어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의석수가 없는 아니죠. 거예요. 159석으로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당시에 새누리당이 거기에 그 60명 이상이 합세음으로 인해서 탄핵이 가결이 된 거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자기네가 선출한 대통령을 갖다가 자기네 스스로가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보기에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거지.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국민의힘이 이번에 정권을 잡았지만 그 내부는 상당히 복잡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낙선을 한 후에 뭐 비대위도 꾸려지고 원내대표도 새로 뽑고 이런 와중인데요. 이재명 상임 고문 빨리 등판해야 된다라는 당 일각의 목소리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내가 보기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등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 왜 그렇게 보실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는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다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조급하게 지금 서두를 일이 없잖아요. 아니, 통화 좀 해보셨습니까, 이재명? 난 통화는 후보와? 한 적 없어요. 예. 아, 대선 후에 통화하신 적 예. 없으세요? 내가 그동안 수고했다고 뭐 1호 전화나 한번 해본 건데. 아, 그럼 통화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전화를 받질 않더라고요. 받질 않아서 내가 있는데 본인이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서 내가 뭐 아유, 그런 얘기를 얘기를 끝까지 안 했는데, 받으실 줄 예. 알고 놀랐네요. 통화 하셨어요. 네. 무슨 이야기 주고 받으셨어요? 그냥 고생했다? 애썼다고 그러는 거지.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뭐 별 대답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 아, 좀 서운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다시 찾아와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십시오 한다면 이제는 뭐 난 정치인들하고 이제 그만 상대하려고 그래. 왜요? 내가 두 당을 다 겪어봤잖아요. 예, 예.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두 당을 갖다가 다 가서 정돈을 해가지고서 직권을 하게 다 만들어놨는데 맞습니다. 그랬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내가 뭐 더 할 일이 뭐가 있어. 아, 이제는 그만 손 떼고 싶으세요? 뭐 그거 하는 과정에서도 말들이 너무 많아서 아,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무슨 노역이 나서 그런 짓을 하는 거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막 그런 악플 같은 것도 보세요. 예.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구차하게 내가 더 이상 이제 할 그런 생각이 없어. 아니, 위원장님, 뭐 이제 다 대선 끝났으니까 여쭙는 겁니다만 사실은 국민의힘 선거 도와주러 들어가셨다가 중간에 이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좀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서운함 없으세요? 아니 난 뭐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왜냐면 뭐 도와달라고 해서 갔다가 예. 싫다고 그러면 그냥 그만두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무슨 상처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상처를 받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난 내가 판단해서 될 거 안 될 거를 내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지. 내가 굳이 무슨 어떤 사람들이 원치 않은 데 가서 내가 가서 끼어서 같이 지낸다는 건 난 내 스스로가 용납을 안 해. 그렇죠. 그래서 나오셨던 거고. 그리고 나서 겪고 나니까 이젠 더 이상 정치하기 싫다. 그쪽은 바라보기 아니 싫다. 뭐더 이상 이제 정치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 그렇게 마음 먹고 나시니까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응? 이제 5월부터는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윤석열 당선인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한 가지.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 갈등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다가 지금 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거기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을 그 전에 상황으로 어떻게 빨리 회귀를 시켜서 사회를 안정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제일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작년 7월서부터 UNDP가 인정한 선진국이 경제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사회 부분을 볼 것 같으면은 자살률 세계에서 1등, 맞습니다. 출산율 세계에서 제일 꼬레비, 꼴등, 예? 꼬레비. 노인 빈곤율도 거의 43% OECD에서 1등 예. 이런 상황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선거 직전서부터 윤석열 후보한테 강조하고는 약자와의 동행을 갖다가 좀 앞에 걸고서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참 강국하게 내가 지금 당부를 한다면은 그 문제를 갖다가 보다 심각하게 좀 생각해 줬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좋겠어요. 아니 위원장님 그 윤석열 당선인한테 전화해서 지금 해주셨던 조언들 한번 직접 해주시죠. 그래. 지금 하셨던 조언이요. 아니 나는 뭐 물어보지 않으면 나는 다시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야. 윤 당선인이 전화 한번 하셔야겠습니다. 찾아뵈야겠습니다. 주변에 지금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다 들을 텐데 뭐 지금은 좀 황홀한 상황일까요?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래요. 당선되고 나면 굉장히 황홀한 거지 뭐. 아, 어? 그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제일 중요한 때인데 네. 더군다나 이번에는 너무나 근소한 차로다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아마 황홀경이 더 올지도 몰라. 아, 황홀경이 더할지도 모른다. 그것을 극복하는 게 또 큰 숙제겠는데요. 황홀경을 극복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쓴소리를 듣기 위해 전화를 하라. 이렇게 주문.